자, 계엄령 얘기를 해보죠. 계엄령이 나는 그냥 이 추미애는 옛날 얘기고 김민석이 얘기하고 또 김병주가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유 이재명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계엄령 이렇게 군불대 갖고 탄핵 빌드업 하나부터 했더니 웬걸 이재명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계엄령을. 예. 첫날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 계속 계엄령 갖고 뭐 그 김영년 국방장관 청문회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저 계엄령 의도는 지금 뭐 이제 뻔합니다.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져서 네. 지금 괴담으로 탄핵 정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지금 속셈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계엄 그거에. 아, 지금 국민들이? 아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요. 민주당 내에서 몇 명, 아니, 그러니까 있죠? 몇 명이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 예. 모두가 이게 다 받아가지고 했으면 이재명이 조금 더 기다렸을 텐데, 네네. 이재명이 바로 등판한 걸 보면, 네. 빌드업이 되기도 전에 이재명이 등판한 걸 보면, 이재명이 상당히 다급해 있다. 예, 이걸 알 수 있고, 11월의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은 이제 본인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본인이 지금 너무너무 다급하다는 거죠. 네. 예, 그거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재명이 겁이 많아요. 10월 말. 예. 늦어도 11월 초에 나올 사법 리스크가 자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게 바로 계엄령 빌드업이다. 예. 탄핵이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중 얘기고 예. 내 사법 리스크 덮기가 급급하니까 드디어 마침내 끝내 이재명 입에서도 계엄령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정변 혹시 받으실 말씀이? 글쎄요, 저는 그 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네.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네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국회 헌법에 따라 가지고 네.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핵을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요건에 맞지가 않아요. 네. 계엄은 언제 선포가 되는 것이냐? 네. 전시.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엄이 16번 있었는데 네. 대부분은 다 언제였느냐? 네. 6.25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그 외국군이 그 외국이나 네. 적국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그 한가하게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군대로 맞서야 되니까 군대가 시키는데 군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게 계엄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데모라도 뭐 이렇게 세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할 만한 그런 아무런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거 봐라. 내가 계엄에 대해서 미리 워닝을 줬기 때문에 경고했기 때문에 계엄을 갖다가 그 선포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도대체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야 저런 사람이 진짜 저런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가 있나? 왜냐하면 계엄 운운하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헌법도 읽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계엄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어요. 네. 계엄에 관한 법률이 딱 계엄법이라고 있는데 계엄법 13조에 보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네.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계엄 상황에서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야당이 범야권이 192석인데 그 192석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야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 그냥 집어넣어. 그 다음 딱 가둬버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계엄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거의 이재명 수준으로 뭐 안면인식 장애나 뭐 그런 정도의 그 장애가 있지 않으면은 할 일이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집착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이 집착을 갖다가 하느냐. 맞아요.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 보니까 해답을 주시는군요. 제보가 있었대요. 어딨어요? 뭐 누구- 그 제보를 밝히면 되겠네. 누가? 어떤 제보? 뭐 제보가 있는데 네. 그 제보 내용이라고 하는 게 네.
김용현 씨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고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게 계엄의 이유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후보자가 네. 주요 보직에 뭐 충암고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뭐 수방사령관이나 뭐 어디나 그런데 보직을 갖다가 할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계엄할 것이다. 차라리 계엄 운운하는 것보다 뭐가 더 현실적이냐? 김용현이 친위 쿠데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더 맞아요. 계엄이라고 하는 건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순히 그런 제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계엄에 계속 연연해 하는 거는 저 뭐 생각나냐면은 청담동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김의겸이 그렇게 청담동 했을 때 김의겸이 그 소설 쓴 겁니까? 김의겸 입장에서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김의겸한테 제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가가지고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노래 부르고 그랬다. 그 근거는 뭐냐? 제보다 제보.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2024년에 벌어지고 있는 거네. 이번에는 약간 모양을 달리 해가지고 계엄이라고 하는 옷을 띠고 제가 봤을 때 이 계엄 운운하는 거는요. 청담동 시즌2예요. 아주 개망신 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제보로 따지면은 네네. 그 이재명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 게 많습니다. 네. 특히 김혜경에 대해서도 네. 제보가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내가 이제 무시해 왔었습니다. 예, 예, 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선생님 따기 사건.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미국으로 가셨다. 누가 따기를 때렸어요? 김혜경이 이동호? 이동호 선생님을 갖다가 이동호가? 아니 이동호가 아니라 이동호의 선생을 치맛바람. 가가고 이동호의 엄마가 이제 김혜경이 가서 이제 따기를 때렸다. 아하. 예,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동호 관련돼 가지고 뭔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재명 마누라가 가갖고 네. 선생님들 도열시켰다. 네.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제보가 있었지만 네. 제가 그거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예. 내가 하지 않겠다.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제가 이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제보는 이재명의 전매 특허입니다. 네. 뭐냐면 이 제보를 많이 이용한 게 이재명입니다. 역대 재판에 그렇죠.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 검사 사칭죄 때 네네. 그때도 뭐냐면 우리 KBS가 방송 못 한다 이거. 그렇죠. 불법으로 취득한 거라서 방송 못 한다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이가 무슨 제안을 하냐면 여러분 이거 재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 그러니까 무슨 제안을 하냐면 이거를 제보받은 걸로 하자. 네? 이거를 제보받은 걸로 하자. 그 조작이잖아요. 예, 조작. 예. 그래서 그 이재명이 다른 옷 입고 이렇게 제보자인 척하면서 가가지고 하는 거를 실제로 찍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킬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보자한테 그러니까 제3자한테 제보를 받아서 그런 것처럼. 예, 이걸 꾸밀라고 그랬는데 네네. 예, 이것도 나중에 안 된다 네네. 해가지고 그게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그때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제보자한테 우리가 받았다고 하자. 네. 이거를 제안한 것이 바로 이재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재판에서도 뭐냐면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 네. 하면서 KBS하고 김병량이 짜고 네. 예, 자기를 갖다가 이거를 좀 모함한 네. 내용이다 해가지고 그걸 관련된 녹취 그 파일을 내요. 네네. 그런데 녹취 파일이 누구 거냐? 네. 그랬더니 그건 익명이다. 아하. 이래가지고 익명이다 이래갔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된 제보 인생이네 그냥. 예. 근데 요번에 재판에 뭘 갖고 나왔냐? 뭘 갖고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녹취 파일을 갖고 나왔잖아요. 네네. 익명이다 그러면서. 네네. 익명의 제보자다 그러면서 녹취 파일을 갖고 나왔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뭘 갖고 나왔냐면 네. 녹취 파일은 없어졌고 네. 녹취록이 있다 네. 해갖고 녹취록을 갖고 나왔어요. 이번 재판에서. 네. 예. 원본에 있어야지 뭐가 녹취록도 되지. 지네들이 써온 걸 어떻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건 녹취록이 누구 거냐? 네. 했더니 KBS 출신 누가
한 거다. 네네. 해가지고 그 당사자가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네. 이제 검찰이 네. 신문할 거 아니에요. 네네. 자, 당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난 저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네. 그 녹취록을 들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들려주세요. 네. 그랬더니 녹취 파일이 없다는 없다. 거야. 녹취록만 있다. 녹취록만 있다. 네. 그리고 본인 당사자는 그런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아한 게 뭐냐면 네, 네.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재판에서 네네. 가짜 녹취록을 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짜 녹취 파일을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부터. 네네. 예,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이 사람 택해놓고 그 녹음을 만들어 놓고 네, 네. 그 녹음 자체가 이상해요. 예, 예. 녹취 파일 자체가. 네, 네.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뭐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네, 전화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통화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냥 받자마자 너 그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부자연스럽다고요. 그렇죠. 그 녹취록이 그때 당시 옛날에 재판에 그걸 냈었는데 이재명이 네. 이번 재판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그때 그것도 조작 아니냐 이런 게 다 네. 드러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조작 인생이라서 이게 모든 지 눈에는 다 조작으로 보일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남한테 그렇게 다 덮어 씌운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제보라는 걸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예. 사실인 것처럼 하는 만드는 거죠. 인생을 살았던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왔어요. 예. 이것까지 계엄령까지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야, 저도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겁니다. 충안고를 국방경호처장에서 국방장관으로 했고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방첩사령부하고 747 부대장하고가 전부 충안고다. 그러므로 이 친위 쿠데타를 할 거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계엄령을 한다는 건 거의 쿠데타를 할 거다 이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400명이 주요 보직이에요. 근데 그 중에 4명만 충안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충안고 출신들이 방첩사는 747에 있고 국방장관이라고 해서 707 아닙니까? 747 아니에요? 707? 707 부대인가? 777. 777. 맞아. 37. 37. 그러니까 특수부대죠. 예. 정보, 그러니까 대북 공작을 주요하는 특수부대 777이죠. 그 부대장하고 방첩사령부하고 뭐 해서 이번에 그 친위 쿠데타를 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하나회라든지 내지는 전두환, 그때 노태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사실 같이 이렇게 이너서클처럼 했던 집단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 그렇게 한순간에 쫙 육사단이었죠. 아마 저기가 노태우가 네. 병력을 뺍니다. 그거는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전방에서 후방으로 병력을 뺀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충분히 시위를 두고 그런 어떤 동지가 있지 않으면 쿠데타 못해요. 바로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4명의 지금 충안고 사단의 별들이 각 부대에 있다고 해서 그 4명의 부대원들만 갖고 쿠데타를 한다. 396명의 타 고등학교 출신들이 전부 다 진압할 겁니다. 그게 말이야. 충안고 출신 있고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 쿠데타에 상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요즘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군대를 안 가서 군을 모르는 건지 네. 아니면 민주당이 군 면제자들이 많아가지고 군을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지 국민들이 아예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군에는 스타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사단장이나 이거 움직일 때는 꼭 뭐냐면 기무사. 네. 예, 거기 그 별을 감시하는. 네. 예, 감시하는 말하자면 그 대령인가 중령인가가 따라 붙습니다. 네. 항상. 네. 예, 저도 이제 뭐냐면 그 사단장하고 네. 식사를 했는데 바깥에서 식사하잖아요. 바깥에서 식사하니까 딱 따라오더라고요. 예, 기무사에서. 네. 예, 기무사. 지금 기무사가 아니라 이름이 방첩사. 방첩사. 그게 방첩사예요. 예.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무사의 장교가 같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이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대령들이 실제로 연대장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연대장들이 그거 쿠데타 일으키자 하면 따라 하겠습니까? 죽으려고? 예, 절대 그럴 일이. 예, 기무사에다 벌써 먼저 전화할 겁니다. 예, 우리 사단장 미쳤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를 갖다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괴담 선동이라고 보시면 딱 그냥 괴담이다. 예, 괴담인데 아님 말고 이재명 스타일의 아님 말고 평생 야바위로 살아와가지고 예, 혹시 개딸이라도 믿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헛소리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다음에 탄핵하겠다라고 뛰쳐나오고 네. 이 개딸들이랑 뭐 다 해서 예, 2심까지 그러면 더 그러겠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 계엄령에 대한 어떤 공포를 더 추미애가 2016년도에 했듯이 네. 그래서 당시에도 갑자기 추미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과 관련돼서 이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그러니까 인용을 했을 때 바로 지금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엄 선포하고 이것을 완전히 뒤집을 거다. 그러므로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논리를 2016년도에 했듯이 지금 똑같이 개딸들이 뛰쳐나오고 김민석을 통해서 빌드업을 해서 봐라 이제 곧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빌드업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주요 보직을 맡으셨던 네네 뭐 더 장변께서. 볼 것도 없고요. 예. 뭐 제가 뭐 이제 참모총장도 알고 지금 참모총장이 제가 국방부 있을 때 뭐 소령인가 중령인가 하던 친구예요. 네. 저랑 이제 그 동기인데 뭐 아주 네. 친하진 않지만 네네. 저는 살다 네. 내가 50 헌법이 마려운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50 헌법. 50 헌법 57조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그거 없어졌죠. 80년 체제. 그렇죠. 50 헌법에 57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냐면은 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그 국회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서 60일 이내에 총선을 다시 실시한다. 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2대 국회 그 이제 5월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5월 뭐 마지막 날인가 뭐 그때부터 지금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6, 7, 8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0일밖에 안 됐는데 네. 아우 지긋지긋. 지금 한국에 사실은 이게 그 남북한이 지금 분단돼 있어서 네네. 이게 이제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외국 기업들이 옛날에 이게 우리가 위험하다. 네. 항상 그 사람들이 여행만 가도 네. 한국 그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그 전쟁 위험 있는 데 아니야? 네. 이렇게 좀 걱정할 정도로 네. 예, 이제 외국에서는 좀 심각하게 봤었는데 지금 이런 불안감을 갖다가 오히려 조장하는 것을 네. 과연 이게 민생과 그 다음에 산업과 이런 거를 과연 생각이라도 하는 건가? 네. 예, 이런 괴담이. 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빈대 잡다 초가 한칸 태운다는 말도 있듯이 그 이재명이 지금 자기 살려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초가상간을 태우려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김민석이 툭 던졌을 때는 아이고 그냥 이렇게 괴담 몇 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이재명이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모두 발언해서 언급을 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역시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지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점점 확산시키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무엇인가를 획책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냥 찔러보고 마는 괴담 정도가 아니라 뭔가 빌드업을 진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입법부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대통령은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야?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뭐 지금 그 입법부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괴담 정치로 전국을 다 흔들어 놓고 지금 22대 들어와 가지고 민생 한번 챙긴 적이 없이 정쟁과 방탄만 일삼다가 지금 괴담만 늘어놓고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국민들이 보고 있자니 정말 그 심통한 마음이고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25만 원 뭐 내놓자 뭐 주자 뭐 이런 거를 주장했던 사람 입에서 이런 괴담 정치만 계속 나온다는 게 예. 정말 참
시대에 예, 이런 인물이 있었나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삼선 의원들도 만났더라고요. 네네. 삼선, 성일정 의원 등 해서 삼선이 몇 명 안 남았어요. 워낙에 지금 쪼그라들어갖고 진짜 뭐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이 삼선 의원들을 만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4선 그러니까 원로들 만났고요. 4선 의원들 만났고 이제 삼선 의원들 만났고 또 이게 그 선수만이 아니라 이 또 다른 어떤 조합들로 만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공계 출신들 따로 만나고 네네. 뭐 해서 그 모임을 계속 갖는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모임들마다 어찌됐든 최혜병 특검법 그러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서 네네.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는요. 네. 아무래도 그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네. 경험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맹장 수술 잘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직접 해보고 부딪히는 게 필요한데 음. 그런데 차라리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검사 시절에는 초임 검사 때는 일을 잘했었어요. 네. 초임 검사 때부터. 어허. 하지만 정치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는 부딪히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설득을 시키고 네.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고 이런 굉장히 아주 그 복잡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내 마음도 상대방한테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배로 더 노력을 갖다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의 최근 들어서 의료 문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한동훈 대표의 현재 어떤 행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냐면 검찰이라는 세계는 검사라는 세계는 옳고 그름이다.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옳은 부분이 한 70%인데 그른 부분이 30%가 있어갖고 이렇게 따지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글러야 된다. 옳고 그름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검사의 직업처럼 보여요. 네네. 자, 변호사님 맞습니까? 검사는요. 네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한 사람의 마음만 살 수 있으면 돼요. 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판사. 네.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범죄를 수사해서 그 범죄 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범죄를 수사해서 뭐 합니까? 기소하는 거예요. 네. 기소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하는 일의 끝은 뭐냐면 재판 걸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검사의 목적이라고요. 네. 만약에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안 돼, 범죄가 없어. 그러면 불기소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굳이 기소했다라고 하면 검사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양심을 걸고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니까 네.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기소했는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음흠. 무죄 판결이 나왔다. 네.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뭐 윗 상사들 눈치도 보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재판 가가지고 어떻게 판사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 네. 그것만 바라본다고요. 그렇죠. 좌고우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 정치는 한 사람만 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검사는 판사가 나보다 연수원 때서 공부도 더 잘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할 거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검사 그 정치인은요. 내가 뭐 대학 어디 나오고 내가 하버드 나오고 내가 뭐 의대 나오고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하버드 나온다고 정치 잘합니까? 아니요. 의대 나온다고 뭐 정치 잘합니까? 연수원 수석했다고 사법연수원 수석해서 뭐 판사하고 검사했다고 해서 정치 잘합니까? 그러면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진짜로 서민들 마음을 갖다가 보듬어 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두루두루 다 잘해야지 이게 그 정치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한동훈 대표가 살아왔던 그 소사이어티하고 그 살아왔던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잘 알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자신의 뜻을 그대로 더 툭 던져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마음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과 관련돼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한데 뭉칠 수 있게 전파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네네.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네. 옳고 그른 건 기본이고요. 네. 아니, 정치인이 옳아야지 정치인이 잘못된 길을 갖다가 간다. 뭐 그다음에 이제 인기만 얻는다. 그런 정치인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정치인은 결국은 리더란 말이에요. 네. 우리 사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네. 지도자가 옳은 길로 가야지.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전제이고 네. 그런데 내가 옳으니까 그냥 다 따라와. 그냥 잔말하지 말고 이러면 그게 정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옳은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일반 사람들로부터 공감까지 얻어내야 그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내가 다 옳게 했어. 나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가 뭐 청탁받아가지고 수사하거나 봐주거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건 내가 자신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국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은 빵점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잘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맞아 공감해 결과도 공감하지만 과정도 공감해. 저는 제일 황당하고 지금 뭐라 그럴까 그 기분이 나쁜 게 네네. 제일 지금 그런 게 뭐냐면은 제가 아예 외웠잖아요. 기평, 과공, 결정. 기평이 뭐냐면요. 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아, 네. 과공은 뭐냐면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결정은 뭡니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네. 이게 그 정치의 핵심이에요. 요체예요. 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제 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했다고. 네.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하나도. 네. 그러면서 뭐 말만 이렇게 번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네. 그런데 아무리 일을 잘하고 내가 옳고 내가 똑바르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도 정치인으로서는 50점밖에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공감을 받아내는 것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나기 전에 제가 그래서 네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복지 정책입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경제민주화거든요. 당시에 무상급식 때문에 모든 이슈를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 오세훈 시장이 그때 그 무상급식을 터뜨렸다가 실패한 이후에 그랬는데 경제민주화라는 어찌됐든 민주당보다 더 진보스러운 그런 뭐 기초연금부터 그걸 다 뜯어고치면서 전부 받아들이는 바람에 민주당 쪽 계열이 지금 적이 없어요. 복지 정책으로 승부를 못 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뭡니까? 현금이에요. 네. 더 독해지고 있거든요. 점점 사람들에게 뭐 복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 현금 25만 원 이렇게 갑니다. 네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뭐냐? 근데 한마디로 안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네네. 뭐가 복지 정책 뭐야? 근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설명이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지 안 떠올라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들고 나오는 격차 해소라는 그 지금 복지 정책에 대한 네이밍 네네. 이게 이제 전격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네네. 전격적으로 지금 그 격차 해소. 격차 해소를 하겠다. 네네. 이건데 네이밍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해갖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생각입니다. 네. 아쉬운 건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아직 뚜렷하지가 않다. 네네. 좀 더 거기에 대한 뚜렷한데 홍보가 안 된 건지 네네. 아니면 실제로 실천력이 실천의 어떤 그런 그 아젠다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첫 번째 단계 네이밍은 됐다.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의 다 퍼주기와 맞춤형 그런 그 전체적으로 맞춤형 그러니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격차가 벌어진 그쪽 집단과 계층과 성별을 더 지원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일단 뭐 네이밍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수긍이 갑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직 검증이 됐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만 그만큼 불안감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니까 대표가 됐을 때 이준석 측에서 전화가 와서 아이 뭐부터 해야 되죠? 하고 이렇게 조언을 달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에 많은 사람들과 일단 만나라. 원로부터 만나고 다 만나라. 네가 직접 만나서 일단 내가 이렇게 지금 당대표가 됐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준석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네네. 누구만 만났냐면 종편 가서 앵커만 만났어요. 왜 그랬어요? 응? 아니 자기가 메신저가 돼야지 네네. 그러니까 힘이 생긴다. 네. 내가 언제나 말 한마디로 기사화돼야 된다. 네네. 그게 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느 정도는 그건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솔직히 네네.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어떤 밥그릇, 정치 밥그릇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정치를 한 건 아니죠. 네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네. 계엄령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좀 소리를 지금 진짜 괴담을 말도 안 퍼뜨리는데 해요, 지금 진짜. 심지어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네. 보다 못 참고 네.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괴담 유포당이다. 가짜 뉴스 보도당이다. 맞아요.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간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걸고 말아라. 뭐 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이게 누가 한 거죠 처음에? 김민석이 지금 띄우기 시작했고, 네. 그렇죠? 예. 계엄령 그 본인은 뭐 어떤 확신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고위 발언하는 시간에.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뭐 다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재명 예. 구하기 위해서 예. 이제 괴담 유포하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예. 계엄령 선포해도요. 예. 192석의 야당이 충분히 해제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이- 그러니까 너무 코미디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예. 국회에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헌법 77조인데요. 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다가 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제적의원의 과반석, 즉 151명이 국회의원이 이걸 반대하면 바로 계엄령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만 다 합쳐도 170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야칠당 합치면 192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해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오느냐. 국회의원들 잡아간단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령을 해제하는데 찬성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군인들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간다. 불체포 뭐 이- 특권 야당 42명을 체포해 간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야 이거 국회 안에서 투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밖에다가 그 전자 투표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들한테 집중되는 이런 사법적 리스크를
지금 어떤 식으로든 분산시키고 그리고 계속 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비호감도를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독재 정부다, 검찰 독재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리고 정적 제거용이다 막 아니 정적 제거용.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 무슨 죄를 짓지 말든가. 예. 아니 재판을 받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죄를 만들어줬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해왔던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정적 제거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지금 어쨌든 이 지금 본인들한테 이재명 대표 특히 10월 달에 선고가 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 지금 조 의원 이렇게 선고 나오고 이 사법부가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사법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자기네들 깜놀한 거죠. 지금 그 특이한 점은요 이렇습니다. 원내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면서 결론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친형 김민웅 교수는 목사. 밖에 나가서 네네. 목사. 네. 요즘 목사님들이 뭐 정치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최재형도 목사라고 제가 하고. 보니까 이 네? 목사님들 이 자기 저기 성직자들 이 직함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포장이 됐잖아요. 지금 전국의 자기 목사님들이 정체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서 그러실 것 최재형 같아요.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하시는 목사님. 근데 이 김민웅이라는 자는 아스팔트에 나가서 촛불행동 공동대표인데 맞아요. 촛불행동의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이 권오혁이라고 네. 국회에 윤석열 정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라고 해서 국민 서명 140만 명 받은 그 권오혁입니다. 맞아요. 다 자기들끼리 짜고 한 거네. 짜고 하는 거죠. 이게 권오혁은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전과오범입니다. 즉 종북 주사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뭐 저 계엄령 선포라든지 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론은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가자는 겁니다. 시민단체 길 민경우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2008년 MBC PD 수첩 광우병 괴담 가짜 방송 나왔을 때 광우병이 사실이든 허위든 거짓이든 거짓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오로지 이명박 정권을 날려버리려고 광화문으로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계엄령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한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 이재명 지금 이 민주당이 10월 중순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정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거기서 당선 취소형이 나오거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국회의원은 일단 당선 취소되겠죠.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선 때 받은 430억 원을 내놔야 됩니다. 여의도에 있는 당사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는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고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자들은?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들이 꽤 여러 번 열렸어요. 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때도 그 성추행, 오거돈하고 박원순 둘 다 성추행이잖아. 그거 때문에 그때 890억 가까이가 또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선거 비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세금 충들인데다가 이렇게 정말 많은 세금을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선거에 계속 쓰게 하는데 그 토해내야죠. 당사 팔아서라도 토해내야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유를 주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네. 이거는 결국은 추석 이후에 결국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이 9월 말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종 변론 기일하고 보통 통상 한 달 안에 1심 선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면은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공직선거법 재판하고 위정교사 재판은 1심 선고가 납니다. 1심 그렇죠. 선고에서 주로 사실관, 범죄 사실 확인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은 대법원 3심까지
한 6개월을 보더라고요. 그럼 내년 상반기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남은 2개의 재판도 있지만 그건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당인데 이재명 때문에 비명 횡사했고 그렇죠. 친명 횡재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합집산이 되면서 당이 어떻게 보면 분당될 가능성도 그 있어요. 입장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이슈는 이제 추석 이후에 어떤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느냐 따라서 이게 결국은 또 물거품처럼 그렇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처리도 지금 누가 믿습니까? 1년 동안 조사하는데 1조 5천억을 들였는데 조사해보니 아무것도 전혀 효과가 없는 완전히 괴담이자 거짓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이것 좀 이야기 좀 하죠. 네.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이 문다혜 씨 기사가 뭐 하나 긴 게 났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문다혜 학력 경력 가려진 문재인의 아픈 손가락 자녀와 청와대 거주도. 이걸 보니까 지금 문다혜 씨가 뭐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2000년대 중반에 여행업체인 롯데 JTB에 입사해 근무했고 네. 전 남편인 서 씨와 만나서 결혼했는데 서 씨는 게임회사 토리 게임즈에 다니다가 지금 문제가 된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네. 채용이 됐다. 그런데 문다혜 씨는 태국에서 돌아온 뒤 2020년 말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문재인 네. 대통령과 네.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소위 말해서 그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가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살아도 됩니까? 아유, 안 되죠. 네? 그리고 이 지금 문다혜하고 똑같이 그 왜 김명수도 그때 한번 가족들이 네. 결혼한 자식들이 왜 그 김명수 대법원장 거기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이런가 봐. 왜 결혼한 자식을 갖다 내보내지를 못해 분가를 못하고 이렇게 맨날 끼고 살아. 캥거루족인가? 그리고 이번에 김문수 지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 딸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우리 집에 같이 얹혀 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같이 이게 살자. 어떻게 보면 이 재테크네, 재테크. 그렇죠. 어? 청와대 재테크. 음. 어? 자, 이런 이제 보도가 있는데요. 그 문다혜 씨가 지금 뭐 이 보도를 보면 뭐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네. 요가 관련 일도 하고 네. 뭐 소셜 미디어에 뭐 본인의 아버지 관련 뭐 글도 올리고 지금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 책방도 문다혜 씨가 주도해서 열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때 뭐 그것도 있잖아요. 뭐 달력 만들어서 파는 것도 하고 막. 그렇죠. 굿즈도 만들고 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굿즈도 만들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어제 그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이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보자기에 산 5천만 원 뭉칫돈을 자기 친구한테 갖다 줘라 이래가지고 친구한테 갖다 줬더니 그 친구가 다시 송금해주라고. 송금을 해주는데 이제 그 현찰은 받았으니까 자기 돈으로 5천만 원을 쏘겠죠. 쏘는데 자기 이름 땡땡땡 치고 그 뒤에 김정숙이라고 쳐가지고 이게 이제 검찰에 포착이 돼가지고 그런 거. 요것 때문에 영장계 전담 판사가 이거 압수수색 아이고. 영장 발부 했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금융 쪽 이쪽은 완전 투명하거든요. 이거 진짜 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금융정보조사원이라고 FIU라고 있습니다. 그건 네. 1,0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다 기록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상하다 이러면 수사기관에 통보돼요. 자, 그런데 무려 5천만 원을 보내면서 참. 자, 그런데 이 5천만 원이 또 있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책 그 네. 운명을 쓰면서 그 관여한 출판사가 네.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보내요 또. 근데 이게 검찰 조사에서 뭐냐 이래 했더니 그 출판사 관계자는 2억은 이 운명이란 책을 편집에 관여한 문다혜에게 준 편집 비용이고 네. 5천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출판 관계자가.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가 출판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억 5천만 원 문다혜에게 보내는 거 맞아요? 이랬더니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또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자,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게 맞겠죠. 그게 신빙성이 있겠죠. 그러면 문다혜는 아까 5천만 원 엄마 김정숙이 보낸 5천만 원. 출판사에서 보낸 2억 5천만 원 합치면 3천만 원이죠. 3억. 3억이죠. 3억.
이 3억이 무슨 돈이냐는 거예요. 이거 누구 돈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숙은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인데 한 달 월급 얼마 되겠습니까, 대통령? 많이 해봤자 한 2천만 원. 그죠? 연봉이 한 2억 5천 좀 되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이나 돈이 생겼냐 이거예요. 아니 관봉권도 어? 나오고 관봉권? 무슨 보자기에 싼 5천만 원도 나오고 왜 이렇게 다 지금 그래서 이 김정숙으로부터 나온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 해서 지금 검찰이 이걸 지금 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봉권은 국정원 특활비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나는 관봉권은 거의 만약에 이 국정원 특활비를 자녀 생활비로 유용했다면 이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진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너무 많은 그걸 씌웠잖아요. 이유를 만들어서. 저는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페북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그렇죠. 막 난도질을 했잖아요. 그때 아 이거 멈춰야 된다. 그냥 정권 교체해서 대통령 몰아냈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지. 그걸 계속 그 상처를 갖다 막 계속 도려내고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지금 그 7년 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져. 기자들의 속성은 그런 겁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칼춤을 칩니다. 아예 막 그러니까요. 칼춤을 막 마구 칩니다. 칼춤을 치고 그 짜릿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촛불 혁명, 촛불 민주주의, 촛불 정부라고 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그 부메랑이 자기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는데 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검찰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경제 공동체다. 그렇지.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는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 순간 이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개명해서 최서원 씨, 당시 최순실 씨, 이 두 사람은 피가 안 섞인 남남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돈 문제도 없잖아. 돈 문제도 없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경제 공동체라고 엮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의 30년 이상 구형을 때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문재인과 문다혜는 혈족이잖아요, 혈족. 그러면 경제 공동체가 성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뇌물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석 지나면 수사 조사받을 대상으로?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으로 전환이 되나요? 김정숙도 조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문다혜 가족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응? 지금 제3자 뇌물과 뇌물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3자 뇌물죄는 그 청탁의 대가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되고, 뇌물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업무 관련성하고 대가성만 입증하면 돼요. 그래서 업무 관련성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을 임명할 수 있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겠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고 자기 사위한테 월급 주게 했으니까. 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석에 사실은 이번에 추석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귀향을 가게 되면 고향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수도권으로 귀향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식탁 위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러겠네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석 지나면 소환될까? 김정숙 조사받을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순리대로라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받아야죠. 그리고 저는 지금 검찰이 네. 이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됐다고 그런다면 저는 이걸 덮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실체가 있잖아요. 일단 돈 문제가 뭐 보자기 싼 돈을 또 뭐 누가 보내면서 김정숙이라 가로하고 썼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그러면 뭐 해명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 돈 출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진짜 크로스 체킹 몇 번 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돈에는 현찰도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제주도 별장도 좀 지금 이슈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신부님이 어떻게 그 억대의 제주도 별장을 가지고 있지? 이거 저도 어제 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맞습니다. 정의사 댓글에 쫙 달리는 거 보니까
신부님들 월급은 한 2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어떻게 3억 8천의 별장을 팔았지? 문다희한테? 그럼 3억 8천은 돈을 가면 누가 가져가는 거지? 뭐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정의구현 사제 뭐 그쪽이잖아요. 또 그쪽 네. 그 신분. 송기인 신부. 예. 네. 송기인 신부는 그 제주도 한림 협재해수욕장 맞은편에 있는 한림에 있는 그 별장은 처음에 송기인 신부가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일설에는 뭐 그 성도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했다고 하면은 관련 교구 그 성당이 있는 교구에 기부를 해야지 왜 송기인 신부 개인에게 기부를 했을까? 예를 들자면 그럼 지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네. 소유주가 송기인 신부로 나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문다희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집값이 3억 8천. 3억 8천. 그래 또 이것도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한림에 그냥 다 몇 억이야. 다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3억 8천이란 돈은 그럼 문다희가 어떻게 또 조달했어요? 아까 그 자기 엄마 김정숙 출판사 이거 합치면 3억이죠. 그죠? 3억이 자기 그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주도 그 별장 사는데 3억 8천이 들어갔죠? 근저당도 없어요. 그냥 현찰로 바로 줬다는 소리인데 이 돈이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지. 그 문다희가 무슨 특정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 뭐 친지들끼리 모이시면 네. 이게 아마 얘기거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집중 얘기거리 네. 메뉴로 그냥 네. 도마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추석 이후에 가족 전체가 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상당히 걱정 반 관심 반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8년 전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면서 밀고 들어온 정권입니다. 제가 밀고 들어왔다는 표현을 쓴 것은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시켜버리는 국회에서 그런 어떤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탄핵이 먼저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완전 졸속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미국은 대통령 탄핵시키려면 몇 년 걸립니다. 조사하는데 몇 년 걸려요. 조사하는데. 근데 급박스럽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밀고 들어온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자리에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전부 종북주사파 운동권 전력이 있는 주로 NL계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대공수사권 없애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체 직전까지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수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가매었던 그런 혐의들이 자기들한테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맞습니다. 부메랑처럼 참 어떻게 보면 이 곤불 10년이 아니라 곤불 3년 5년 같은데요. 자, 아마도 추석이 지나면 이런 문재인 전 일가에 대한 수사가 더 구체화될 것 같고 또 그게 지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될 텐데 아마도 이게 지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전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강한 그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